1980년대에는 68혁명 이후로 가장 급진적인 미술이 출현했습니다. 첨예한 정치적 행동을 동반한 이 미술 활동으로 인해 이론가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술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미술은 미술만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시각적인 경험과 아름다움을 다루는 활동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정치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치적인 것을 문화적인 것으로 바꿔놓았어요. 이들이 문화적이라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이들은 여전히 과거의 전통적이고 정치적인 주체란 구조 안에 갇혀 있는 걸요? 이들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예술그룹과 미술계 여성차별을 반대하는 미술그룹, 그리고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그룹 등 다방면에서 여러 예술활동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보다 폭넓은 역사적 맥락과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탈식민족 전환 이후 1980년대 남반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엔날레, 그리고 타자성의 문화정치학 및 민족지향적 패러다임의 미술의 함의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쿠바의 미술작가 플라비오 가르시아는 1986년에 열린 제2회 아바나 비엔날레에 마르코폴로 증후군이란 설치 작품을 출품합니다. 우리에겐 13세기 원나라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 나라를 여행하며 겪은 후기를 남긴 동방견문록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죠. 플라비오의 작품 속 주인공은 쿠바인을 상징하는 만화 캐릭터로 마르코폴로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여행하며 벌어지는 모험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오래된 작품이고 자료를 찾기 어려워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작품은 한 문화가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만나면서 발생하는 충돌과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키치한 사물과 다양한 소재를 통해 유머러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의 제목 마르코폴로 증후군은 뭘까요? 이는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와 다른 환경 및 문화권에 노출될 때 느끼는 충격과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더 넓게는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믿으면서 타자, 즉 자신 이외의 다른 모든 문화를 미개하다며 거부하고 배척하는 동시에 그 문화를 신비롭고 원시적인 힘을 지녔다고 바라보는 태도로 확장할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유럽 중심주의였습니다. 유럽 중심주의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과거 중세 봉건 사회에서 사람들은 종교, 가문, 지역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해 살아갔는데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기독교 중심의 봉건 사회가 무너졌고 사람들을 한데 묶어줄 수 있는 정체성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민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의 민족 국가들이 출현합니다. 서구의 근대화는 자신들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국주의의 확장에 따라 서구 열강들은 낯선 땅에서 낯선 원주민 문화와 접촉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을까요? 그들은 무슨 명분으로 원주민들의 자원을 수탈하고 노예로 삼았던 걸까요?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바로 그때 유럽은 자신들의 문화를 메타 문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들 문화는 다른 개별적인 문화들에 포함되지 않는 어나더 레벨의 문화로서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승리해야만 자신들이 가하는 온갖 잔인한 폭력과 범죄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었겠죠. 달리 말해 유럽 중심주의는 계몽이란 이름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스스로를 역사를 개척하는 진보와 근대성으로 표상했다면 그 외부의 타자는 원시적이고 미개한 전통의 영역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국 유럽은 세계를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편적이고 유일한 중심으로 천명했습니다. 시체말로 유럽의 가스라이팅이었던 셈이죠. 유럽 중심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서 탈식민주의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은 세계를 제1세기 미국과 제2세기 소련으로 양분시켰고 유럽은 전쟁에서 입은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피해로 더 이상 식민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죠. 날로 커져가는 식민지 내부의 거센 저항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식민지가 없던 미국이 패권 국가로 거듭나면서 제국주의의 종식을 종용합니다. 소련 또한 반제국주의 기치를 내건 채 탈식민 운동을 지원하면서 결국 제3세기의 탈식민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1983년 쿠바 아바나에서는 의미심장한 회합이 열렸는데요. 피델 카스트로, 미술가 위프레도 람의 미망인 루 로린, 그리고 문화부 관계자와 강요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쿠바의 혁명 정신을 어떻게 하면 예술로 담아낼 수 있겠소? 이들의 지난한 회의는 다음해 1984년 아바나 비엔날레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탈식민주의와 반세계화라는 당시로서는 도발적인 함의가 내포된 미술 행사였죠. 더불어 아바나 비엔날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동시대 미술 활동
활동을 지원하고 제3세계 국가들 간의 문화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쿠바는 비엔날레의 거점으로 위프라도 람 센터를 설립하고 그가 남긴 작품 세계를 연구했는데요. 서구 중심적 미술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입니다. 쿠바 태생의 람은 중국계 이민자 아버지와 아프리카 콩고계 스페인 혼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생부터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충돌과 혼종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피카소, 앙드레 브르통, 디샹 같은 거장들과 교류하며 입체주의와 초현실주의에 발을 들였지만 단순히 서구 모더니즘을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더니즘과 쿠바 및 아프리카 문화, 토착 종교를 함께 자신의 예술에 녹여냈죠. 초현실주의 하면 대개 살바도르 달리의 비현실적이고 기묘한 그림들이 떠오를 테지만 사실 초현실주의의 이상은 더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초현실주의를 창시한 앙드레 브르통은 예술의 국제연대와 혁명운동의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서구의 이성중심주의를 비판하며 무의식과 억압된 욕망에 주목한 초현실주의와 제국주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서구 중심적 사고관과 사회 질서를 극복하려 했던 탈식민주의 사이에는 서로 공명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이집트 초현실주의는 모더니즘 예술 양식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사회정치 개혁에 가담하며 식민주의 투쟁과 범아랍 현대예술 저항 세력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브르통과 교류하던 세르비아 출신 작가 마르코 리스티치는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의 초현실주의 운동을 퍼뜨렸고 그 결실로 1955년 슬로베니아의 류블리아나 비엔날레가 탄생합니다. 1955년은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된 해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동시에 시작된 냉전으로 당시 신생 독립국들은 미국과 소련 중 어느 한 진영을 선택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비동맹운동은 그 숨막히는 냉전의 대립 속에서 제3세계의 한 줄기 숨통을 틔워줄 선택지였죠. 195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둥회의는 식민지배를 경험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29개국 정상들이 모여 신식민주의와 냉전으로부터 벗어난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로 1961년 비동맹운동이 공식 출범하는데요. 이는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된 세계 질서를 거부하며 제3세계의 약소국들이 연대한 역사적 사건이었죠. 인도의 역사가 비자이 프라샤드는 제3세계는 단순한 지역 구분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예술적 프로젝트였다고 주장합니다. 즉 신식민주의와 냉전블록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상상한 시도였다는 것이죠. 쿠바는 비동맹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제3세계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탄생한 아바나 비엔날레는 기존의 베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같은 서구 중심의 미술 행사와는 확실히 차별화되었습니다. 세계화의 흐름에 무작정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남반구의 다양한 문화들이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었죠. 이 같은 탈식민주의의 흐름은 제3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서구 내부에서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989년 프랑스 퐁피두 센터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끈 전시가 열리는데요. 장 위베르 마르탱의 지구의 마술사드전은 서구 미술계에서 본격적으로 탈식민주의 논의를 촉발한 전시였습니다. 마르탱은 비서구권의 토속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가 50명의 작품과 서구의 동시대 아방가르드 작가 50명의 작품을 짝지어 병치시켰는데요. 다른 문화권의 마술이 만들어낸 신성한 작품과 세속적인 서구 작품을 같은 선상에 두고 원시와 모던이라는 구분, 인종과 장르를 넘나드는 장을 창출하려 했습니다.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진 타자에 대한 관심을 통해 토속적이고 원시적 문화를 제1세계 고급 문화 속으로 편입시키려 한 것이었죠. 사실 그보다 앞서 5년 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20세기 미술의 원시주의, 현대적인 것과 부족적인 것의 친화성 전시에서도 서구의 모더니즘 작품과 비서구의 원시적 작품을 짝을 맞춰 나란히 디스플레이했습니다. 이를테면 피카소의 작품과 그것이 영향받은 아프리카 조각을 나란히 놓는 시기였죠. 문제는 비서구 미술이 가진 고유의 맥락과 의미는 제거된 채 서구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바라본 형식주의적인 차용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 조각은 사실 그 부족의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의례와 관련된 제의적 대상이었지 미적 감상의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서구는 원근법에 따른 사실주의적 환영으로부터 벗어난 표현 방식을 원초적이고 야성적인 힘을 지녔다고 생각한 아프리카 조각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5년 뒤 개최된 지구의 마술사전은 원시주의전이 범한 실수, 원래의 맥락에서 분리시켜 박물관에 안치하는 추상화 경향과 시각적 스타일만을 고려하는 형식주의적 차용을 넘어서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서구의 작품과 대조적으로 비서구 작품에게 그것만의 고유한 가치를 너무 심취해서 투사하다 보니 비서구 작가들은 신비로운 마술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작품 또한 성스럽고 마술적이며 이국적인 신비함을 간직한 진품성을 지닌 예술로 회귀합니다. 아니 모더니즘이 그토록 비판했던 진품성과 아우라가 다시 부활했네요. 다른 문화에 접근하는 인류학적 패러다임은 오히려 원시, 모던, 민속적, 도시적, 전통, 아바
아방가르드라는 이분법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시가 탈식민주의를 지향하면서 실제 탈식민주의적 맥락에서 비판하는 작품은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제3세계 대도시에서 탈식민적이고 모던한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은 초청받지 못하고 이국적이고 토착적인 매체를 다루는 작가들만 초청됐죠. 결국 초대받은 작가들의 작품은 전통적이고 마술적인 이미지로 소비되는 반면 비디오 같은 동시대적 매체를 다루는 서구 작가들의 작품과 대조되는 효과만 나왔습니다. 이처럼 제3세계는 서구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서구의 타자로서 전통 혹은 이국적 문화라는 고유한 영역에 남아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전시는 탈식민주의를 표방했지만 결과적으로 비서구 미술을 이국적인 마술로 소비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게다가 서구 비서구 작품 간의 관계는 과거와 미래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자연적 변이의 산물들처럼 보였습니다. 예술에도 마치 근대화론 같은 게 있어서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문화는 점차 발전하여 서구의 모더니즘 단계로 진화하는 것일까요? 이는 역사를 하나의 단일한 선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저발전한 국가는 서구의 진보한 문화를 열심히 모방하고 뒤쫓아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하지만 탈식민주의가 지적하는 것처럼 만약 제3세계 문화가 의존적이고 낙후된 것이라면 그 이유는 인종적 열등함이나 전통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들의 자원을 수탈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3세계에서 전개되는 미술은 구체적인 전통적 문화가 순수한 추상의 모더니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애초에 그들에게 미술이란 개념 자체가 식민주의를 통해 서구로부터 유입된 것이었죠. 그런 제3세계 미술에게 제기되는 가장 흔한 요구는 독창성 혹은 정체성을 끊임없이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1980년대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활동했던 작가 박이소의 작품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그의 작품에선 맨해튼 중심적인 미국 미술계에서 제3세계 작가가 처하게 되는 모순적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품은 잡지의 광고 이미지로 소비될 법한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흑인 모자, 아시아 여성을 찍은 사진과 함께 서툰 솜씨의 한글이 적혀 있네요. 서구 백인의 시선의 작품 속 문자는 뭔가 이국적이고 동양적인 분위기로 느껴질 법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저 전통적인 서예 기법을 흉내낸 조악한 필치의 글자들에 불과하죠. 작가는 서양이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제3세계 문화에 바라는 건 이국적이고 소수 집단이 가진 동양적인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동양적인 유사 서예라는 가짜 전통으로 환원된 제3세계 문자를 통해 볼 수 있지만 읽을 수 없는 관객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한편 학계에서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남긴 유산과 잔재가 여전히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에드워드 사이드, 호미 바바, 가야 스피박이 있는데요. 포스트 식민주의는 주로 식민지배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타자성과 하위주체,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의 혼종성을 다루는 문화이론에 가깝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민족이란 정체성이었는데요. 그들이 보기에 민족은 고정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담론적인 맥락 속에서 구성된 사회적 산물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민족은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유럽에서 출현한 근대의 발명품이었죠. 베네딕트 앤더슨은 자신의 책에서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상상이란 낱말은 부정적인 의미의 허구나 거짓은 아닙니다. 오히려 앤더슨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허구에 불과한 민족이란 상상적 집단을 매개로 다 함께 해방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는지 추적합니다. 그는 제3세계 민족주의가 반식민 투쟁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공통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민족으로 똘똘 뭉쳤던 것이죠. 하지만 포스트 식민주의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은 세계를 누비며 이주와 정착을 반복하고 다양한 문화가 뒤섞이고 교차하는 혼종적인 것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자본과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사태의 결과이자 이데올로기적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지배 속에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문화의 자본화와 사회의 사유화 그리고 정치의 보수화는 많은 예술가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게 만들었는데요. 68혁명 이후 가장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미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 에이즈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는데 보수적인 레이건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동성애자들의 죽음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참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1987년
3월 에이즈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착수한 액트업 그룹이 결성됩니다. 그룹에는 미술가, 디자이너, 건축가, 영화 제작자, 사회활동가, 법률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는데요. 참여한 미술가들은 포스터, 신문, 기업 광고를 재가공하고 위트 있게 비틀어 정부와 경찰 조직에 맞섰습니다. 그들은 포토몽타주와 팝아트, 퍼포먼스 등 기존 미술의 형식을 차용하는 데에도 서슴없었습니다. 행동주의 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미술 제도 내의 미적 가치보다는 프로파간다였습니다. 침묵은 죽음이란 포스터를 살펴보면 정부의 수동성을 동성애자들에 대한 살인과 동일시했으며 과거 나치 소용소에서 게이들을 낙인 찍기 위해 붙이던 분홍 삼각형을 가져와 자신들의 당당한 정체성으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한편 고릴라 가면을 쓰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예술가 그룹 게릴라걸스는 미술계 안팎의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맞서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들도 포스터, 광고판, 퍼포먼스를 적극 활용했는데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한 인물화 중 여성 누드화가 85%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지만 정작 여성 작가의 작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폭로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마가 꼽은 위대한 미술가를 소개하는 전시의 대부분이 백인 남성들로 꾸려져 있다는 점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반인종 차별주의자 그룹 페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취한 전략은 과거 상황주의자들의 전용으로부터 빌려온 것이었는데요. 전용은 기존 미디어에서 소비되거나 상징되는 특정 의미의 이미지나 기호를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이동시켜 사회적으로 전복적인 메시지로 재구성하는 전략입니다. Ainsi, on exerce son matérialisme dialectique. Et pourquoi pas sa subjectivité radicale. Ça pourra toujours servir.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미술 운동의 기저에는 어떤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예술가들은 포스트 구조주의의 세례를 받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주된 비판의 대상은 주체였는데요. 포스트 구조주의에 따르면 주체는 보편적이거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푸코에게 주체는 권력과 담론의 산물로 끊임없이 주체화되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로서의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포스트 구조주의 페미니스트 주디스 버틀러에게도 여성은 본질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수행되는 젠더화의 산물입니다. 여성이라면 조신하게 걸어야지, 여성이라면 고운 말투를 사용해야지, 여자라면 집안일을 잘해야지, 여자라면 이처럼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의해 끊임없이 여성적인 것을 수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가 호미바바에게 탈식민적 주체는 국가, 민족 같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뒤섞인 혼종적인 것이었습니다. 식민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말살당하고 서구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질적 문화가 서로 충돌하는 제3의 공간에서 혼종적인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포스트 구조주의 이론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주체, 본질, 실체보다는 표상, 재현, 이미지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즉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우리에게 표상되며 이미지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미지를 잘 다루는 것은 미술가들일 텐데요. 그럼 이제 왜 행동주의 미술가들이 공적 미디어와 포스터, 신문, 광고 이미지에 적극 개입하고 변형했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미학자 발터 베냐민은 1930년대 소비에트 혁명 이후의 예술 활동에 대한 유명한 글을 남겼는데요. 생산자로서의 작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진보적 예술가도 혁명적 노동자처럼 예술의 생산수단에 개입하고 전통 매체의 기법을 변화시키고 부르주아 문화의 생산기구를 변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미술비평가 할 포스터는 1980년대 나타난 예술을 해석하면서 베냐민의 글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는데요. 그의 요지는 1980년대 접어들면서 오래된 모델 생산자 로서의 미술가에서 민족지향자로서의 미술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모델이 경제적 관계로부터 도출된 예술가 모델이라면 후자는 문화적 정체성에 입각해 정의되는 주체입니다. 포스터에 따르면 두 모델은 모두 공통된 가정에 기반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난 장소와 예술적 변화의 장소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전환은 항상 어딘가 다른 장소, 타자의 영역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과거 생산자 모델에서 타자는 착취당하는 노동자였다면 인류학적 모델에서는 탈식민주의가 다루는 피식민지인, 페미니즘에서는 여성, 퀴어 이론에서는 성소수자들이 당대의 지배적인 문화를 전복시킬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를 쥐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술가가 타자인 것만은 아니죠. 타자와 연대하려는 백인도, 남성도, 이성애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정은 그 예술가가 문화적 타자로 보이지 않을 때는 비록 한계가 있겠지만 만약 예술가가 문화적 타자로 인식된다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타자성의 영역에 자동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여성 작가가 억압과 차별을 겪는 다른 여성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생산한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하지만 그와 같은 동일시는 오히려 타자를 소외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 미술가는 비록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해 작품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실제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는 복잡다단한 경험과 작품 사이에는 어떤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들도 들어보도록 하죠. 미술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미술은 미술만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시각적인 경험과 아름다움을 다루는 활동이란 말입니다. 미학주의자는 당시 미술가들이 미술을 인류학이나 사회학의 하위 범주로 취급하면서 감각은 무시하고 오로지 의미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미술은 작가의 시각성 그리고 그것만이 가진 고유한 리듬과 크기, 촉각과 질감 등 물질로 구성된 감각적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미술은 국가, 젠더, 인종 등 사회정치적 주제에 포커스를 과도하게 맞추면서 미적 가치는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술의 감각적 경험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예술이 정치나 도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학주의라 부를 수 있는데요. 옆에서 잠자코 이야기를 듣던 마르크스주의자가 입을 엽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정치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치적인 것을 문화적인 것으로 바꿔놓았어요. 그가 보기에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계급과 착취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미술가 나부랭이들은 입으로는 사회 변화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틀을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문제틀로 대체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둘 사이의 논쟁을 듣던 또 한 명의 인물, 포스트 구조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문화적이라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이들은 여전히 과거의 전통적이고 정치적인 주체랑 구조 안에 갇혀 있는걸요?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보편적 지식과 의미를 생산하는 전통적 주체는 해체됩니다. 하지만 이 미술가들은 식민적, 젠더적, 성적, 인종적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역사적 주체라는 낡은 모델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스터에 따르면 민족지향적 패러다임의 예술은 실제론적 과정을 반성하지 못합니다.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진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사회적 권력과 언어, 담론, 이데올로기 등 수행적 과정에 의해 구성됩니다. 하지만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라는 생산자 모델과 억압당하는 포스트 식민지인이라는 민족지향적 모델 모두는 사회적으로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위치에서 정치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해방의 주체로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실제 속에 있다는 생각 자체를 반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론적 과정의 또 다른 문제는 타자에게 어떤 원시주의적 환상을 투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노동자는 일반인에게 접근이 금지된 공장에서 일어난 착취를 간파하고 있으며 유색인종은 서구의 백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인종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고 여겨지죠. 여성들은 남성들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성적 차별과 젠더 폭력을 경험하며 성소수자에게는 이성애자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세계가 있다는 등 아무튼 우리에게는 차단되어 있지만 타자에게는 원초적이고 접근 불가능한 사회적 억압에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가정되는 것입니다. 타자는 주류 혹은 일반인들과 달라 차별받으면서도 자신이 가진 일종의 초능력으로 작금의 위기에 빠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히어로처럼 기대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투사는 중요한 걸 간과하게 만듭니다. 히어로물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위화감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 속 세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은 모든 사회 문제를 히어로들에게 손쉽게 내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우리들은 그저 영화 속 엑스트라 혹은 게임 속 NPC에 불과한 걸까요? 이처럼 진리를 타자에게서 찾으려는 시도는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내부의 정치적 논쟁과 변혁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타자에게서 그 해답을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술은 타자나 정치 같은 주제로부터 관심을 거두고 감각과 자율성에 기반한 미학주의로 복귀하면 되는 걸까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영상으로 살펴본 미니멀리즘 이후 나타난 제도 비판 미술, 개념 미술, 페미니즘 미술, 장소 특정적 미술에서 보았듯이 미술은 당대의 사회 규범과 지배적인 질서로부터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빨간 약을 먹었는데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장소 특정적 미술은 민족지향적 미술과 만나면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요. 미술의 장소는 캔버스 표면에서 미술관으로, 미술관 제도에서 사회적 담론으로, 동성애적 욕망이나 에이즈라는 질병까지도 미술가들이 개입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미술가들은 한 명의 민족지향자가 되어 단지 타자와 동일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장소를 새롭게 지도 그리기를 시도합니다.
있습니다. 작가 앨런 셰큘라는 자본이 생성하면서 동시에 지워버리는 장소를 추적하고 기록하는데요. 독일 국경과 냉전의 정치학 사이의 연관관계와 방산업과 금융제도 사이의 연관관계, 그리고 해양공간과 글로벌 경제 사이의 연관관계를 추적합니다. 특히 영상 잊혀진 공간에서 작가는 한국의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에 승선하여 세계화 이후 막대한 상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이동하는 실제 해양 지리적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추상적인 글로벌 자본주의 질서의 인식적 지도를 함께 그려냅니다. 그리고 작가 메리 켈리는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에서 잊혀질지도 모를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입장들을 사진과 글로 기록했는데요. 당시 여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배제되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민족지향자가 되어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하나의 친족 체계 속으로 들어가 함께 참여함을 기록한 것이었죠. 반면 로타 바움가르테는 과거 서구의 민족지향자들의 행태를 스스로 미러링하여 문제점을 드러내는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과거 서구는 계몽이란 미명 아래 자신을 중심으로 나머지 세계를 식민지 삼고 재단하여 제멋대로 이름 붙이곤 했는데요. 그는 서구의 탐험가나 민족지향자들이 북남비 토착 사회들을 조사 분류하면서 명명한 이름들을 미술관 벽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신고전주의 양식의 돔 미술관과 나선형의 구겐하임 미술관의 새하얀 벽 위에 그 어떤 위계도 질서도 없는 새로운 지도를 그려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은 민족지향적 개입의 사례가 제도화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장소 특정적 미술에서 살펴보았던 작가 프레드 윌슨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그는 박물관 채굴하기를 통해 고고학자의 태도로 박물관 연구소 장품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하여 미술관 제도에서 상실되거나 억압된 식민주의적 역사를 환기시켰습니다. 허나 작가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반복하면서 제도 내의 비판성이란 스펙터클을 상연하고 도덕적 순수성을 유지한 채 작가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이중적 면모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날 타자성의 정치학은 어느 좌표에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좌파는 타자와 과잉 동일시를 통해 타자 그 자체로부터 어떤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들을 투사 혹은 피해자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설사 그들이 억압받는 피해자라 할지라도 타자가 비도덕적이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에는 눈을 감습니다. 반면 우파는 타자와 과도한 비동일시를 통해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고서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시키는 유용한 방편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역차별당하는 피해자라며 좌파의 프레임을 전유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한편에는 이 모든 것에 별 관심 없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